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2022년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데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출 예산은 639조 원.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5조 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미 예산 편성 과정에서 24조 원 지출 구조 조정을 했으니까 2조 6천억 원 이상 삭감은 어렵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오늘 합의를 못하면 임시국회로 넘어갈 텐데요. 새해 예산안 사업 내용이 정해져야 지자체들도 내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네요. 그죠?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은 내년 사업과 예산 운영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결정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새 지자체는 이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단을 바로 가동하고 편입 준비에 들어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룬 편입 결정에 군위군 축제 분위기고요. 대구는 또 국내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 새로운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에서 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 소식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동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매우 적은 양인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해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안동 영하 4도, 청송 영하 8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안동 9도, 청송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안동시가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2022년 하천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천사업 추진실적평가는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하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포상으로 경북도에서 매년 포상하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관내 지방하천 34개소에 대해 올해 초부터 정기적으로 기성 제방의 동마루, 비탈면 붕괴, 호환 구조물 파손 여부 등 구조물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 점검했습니다. 또한 하천 주요 구조물인 수문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문의 노후 상태와 작동 여부 등을 세밀히 점검해서 정밀 점검이 필요한 수문에 대해서는 정밀 및 안전 점검 등을 통해 보수 보강을 해서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조성한 나무면 미천 일대 친수 공간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과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조화로운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 많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10일째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 없어서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주말까지 한파 수준의 추위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덕 해녀들의 삶과 애환, 꿈을 담은 창작 연희극 바다의 딸 해녀가 내일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바다의 딸 해녀는 진주 삼천포 농악과 동해안 별신군 무굿 등을 접목한 연희극의 뮤지컬 양식을 차용했는데요. 특히 영덕 축산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축산면 해녀들의 강인하고 굳센 이야기를 전통음악과 노래, 춤으로 표현한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척박함 속에서도 숨빗소리로 살아온 해녀의 삶, 그리고 오염돼가는 바다를 지키겠다는 굳센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7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연 전석 무료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예주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와 세대 간 직업 전수 단절로 해녀와 해녀 어업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해녀 문화를 보존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11도, 습도는 5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0.5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2023년 울릉도 눈축제를 개최합니다. 울릉군은 과거 눈축제를 개최한 바 있지만 10여 년간 축제를 열지 않았는데요. 내년 축제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인 겨울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입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설렘 가득 울릉도 눈체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눈축제는 내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나리분지에서 개최되는데요. 축제에서는 눈썰매, 눈박 터뜨리기 대회와 울릉도 전통 겨울 눈놀이로 알려진 대나무 스키, 설피 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눈 조각 경연대회, 해설사와 함께하는 신령수 눈길 트레킹, 크로스컨트리 스키, 우산 고로쇠 시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나리분지 식당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 영업을 개시하고요. 행사장 주변에서는 울릉도 토속 주전부리 부스를 운영해 옛 주민들의 간식거리를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다설지인 울릉도에서 멋진 설경을 감상하며 축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대구광역시 군위군입니다. 네,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8일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군이 대구 편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2년여 만에 법안이 처리된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경북 군위군인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가 바뀔까요? 네, 행정구역 변경이 이뤄지게 되면 우선 대구시 면적이 기존 884제곱킬로미터에서 1,498제곱킬로미터로 약 70%가 확대됩니다. 넓게 되네요, 많이. 네, 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면적은 가장 넓어지게 되는 네. 건데요.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네. 이 밖에도 행정, 경찰, 소방, 교육 등 사회 기본 시스템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민들의 발휘되는 대중교통 체계도 현재 두 지자체가 그렇네요. 달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에 대한 통합 작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인프라부터 빨리 좀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힘들지 않게, 그죠? 예, 그럼 이제 통합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언제예요? 네, 대구시는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준비 사항을 보면 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 상수도 분야 주요 사업 계획 검토,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 인수, 세입세출 예산 조정,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 있습니다. 또 경북도 군위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 준비 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네.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군위군 편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신공항 건설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신공항 이 특별법도 좀 그 전망을 좀 밝게 봐도 될까요? 네, 군이 대구 편입법이 통과되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항 이전 선결 조건이 충족된 만큼 신공항 특별법 처리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오늘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지만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부산 경남 측의 특별법에 대한 견제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내 처리가 힘들다면 내년 초에 관련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군위군 대구 편입이 2027월
통합신공항 군위 의성 공동 후보 신청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결실을 잘 맺어야겠어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금품 선거입니다. 네, 선거 과정의 금품 선거 얘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달성군 한 농협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상임이산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대의원을 설득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했고, 다시 B씨는 다른 대의원들에게 봉투에 현금을 담아 전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네.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재판부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상임이사 선거 이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대의원을 설득해달라고 현금까지 건넸다는 거예요? 네, 총선이나 지방선거 외에도 협동조합 선거 부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19건이었고 제2회 선거에서는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전에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나 규정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이에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농협 상임이사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권한이 뭐 이렇게 막강합니까? 그러면? 네, 상임이사 제도는 농협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상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일 출근해 조합 운영을 도맡는 경영인 개념입니다. 지역 농협의 핵심 사업인 경제, 신용, 교육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상임이사 제도가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네.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조합장 간부 직원과 유착해 재고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책임 경영이란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후보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 선거법 위반이 되게 무섭게 처벌하면 무섭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엄청 큰 돈인데요. 뭐 한 13조가 넘는 돈 뭔가요? 네, 대구 지역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경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한 해 대구의 수출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32.4% 증가한 105억 달러인데요. 10월까지 누적된 수출 증가율은 36.1%로 전국 평균인 10.3%를 3배 이상 웃돌며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나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뭐 무역 적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구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네, 우선 주요 수출 품목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 인쇄회로, 직물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건데요. 세계적인 전기차 점유율 확대 추세에 힘입어 2차 전지 소재는 400%에 가까운 급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완성차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약진했고 K농기계 열풍을 주도하는 경작기계 수출도 늘었습니다. 이 밖에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기기, 대구의 전통적 주력 산업인 섬유 직물 등도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이렇게 좋고요. 경북은 어떻습니까? 네, 경북의 경우 수출이 전년 대비 6.2% 늘어나 수출액은 총 47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인데요. 전자산업 관련 생산시설 이전 여파로 부진을 겪었지만 최근엔 전자부품과 2차 전지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면서 위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네. 무선통신기기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도 대구 경북 수출은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불확실성이 크지만 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올해에 이어 다시 높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맞습니다. 내년도 힘들 거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 기업들 선전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거래 절벽입니다. 예, 거래 절벽이면은 뭐 부동산 얘기인가요? 네, 부동산 시장도 심각하긴 한데 네. 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중고차 시장인데요. 지난 몇 년간 신차 출고 지연 현상으로 중고차 시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네. 최근엔 중고차를 찾는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제가 이번 주 현장 취재를 나가보니 한 달에 10건 미만 계약을 체결한 딜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금리입니다. 중고차 살 때 한 번에 목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사실 거의 드물죠. 없죠. 네. 네, 대부분 할부로 구매를 맞습니다. 하는데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중고차 캐피털 금리도 덩달아 뛰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겁니다. 네. 올해 상반기만 해도 4%대였던 금리가 최근엔 10% 후반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또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면서 차량 구매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고차 할부 금리가 4%대였는데 그러니까 18%, 19%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너무 올랐는데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인기가 높았거든요. 그럼 네. 그건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수요가 높다 보니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추월하는 가격 역전 현상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른데요. 중고차 플랫폼에서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전기차 모델의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달 전기 중고차 가격은 최대 8%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매년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어 실질적인 신차 구매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때문에 통상 연말이 되면 중고차 시세도 함께 상승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네. 하이브리드나 LPG 등 다른 친환경 모델 중고차 시세도 약세가 완연합니다.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10만 서명 운동입니다. 네. 어떤 서명 운동인가요? 네, 경산시가 경산지식산업지구내 대규모 아울렛 유치를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28만 경산 시민의 의지가 담긴 서명부를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등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그 경산 지식산업지구 하양 쪽에 있는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2012년부터 하양읍 대학리와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11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1단계 사업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공정률은 98%, 분양률은 93%를 달성한 상태인데요.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인 2단계 부지 내 대형 아울렛을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2단계 사업의 경우 최근 분양을 시작해 분양 필지에 대한 전량 분양이 완료하며 성공적인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을 본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역 자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 부르죠. 대구의 로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간의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대요. 김현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가 생소한 분들 계실 텐데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 사업으로 지역 자원과 문화 특성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입니다. 네. 이 북성로 공구골목 70년 역사의 차간에 공구빵을 만들거나 양령시 한약재로 방향제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2020년부터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대구에서도 우수한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공유하고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행사 로컬 페스타가 지난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태원 본부장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사람 간의 동선이 겹치면 혁신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이 중요한데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을 재해석하고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결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자리 잡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이제 시작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간의 연결과 성공 사례 공유, 네트워킹을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을 좀 어떻게 지원하셨는지요? 멘토링이라든가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네트워킹 등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중 가장 큰 성과는 브레드 인 스마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브레드 인 스마일이 만든 갤러리와 카페인 대봉정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브레드 인 스마일은 2016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 매출이 6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예상 매출이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들바이라는 자원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해서 카페, 식당, 남산 제빵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구시와 함께 대구내 전문대 포함 12개 대학의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4년간 최소 2,000여 명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울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시의 로컬 크리에이터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계속되는데요.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로컬 크리에이터 사관학교를 만들고 기업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성공한 선배 기업가들이 이들 아이템에 초기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게 목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으로 분류한 분야가 지역 특화 관광, 자연 친화 활동,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디지털 문화 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같이 지역 특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교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네요. 크리에이터들이. 네, 총 16팀의 대표가 참여해서 팀의 성과를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정빈 교수가 지속 가능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탄생이란 주제로 30분가량 강의를 펼쳤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그러면 요구되는 역량, 그러니까 예전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지역에서 굉장히 기반으로 뭔가 상품들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창작자의 개념인 역할로 인식이 되다가 점점 더 어떤 비즈니스, 엔터프리너십 그리고 머니메이커로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점에 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창작가적인 능력도 겸비를 하고 비즈니스적인 능력도 겸비를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세상에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비즈니스는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분들은 제가 도시 재생과 도시 디자인을 하면서 전국의 많은 도시들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도 많거든요. 근데 대구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 지역보다 홍보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면에 그 시간 동안 정말 진심으로 로컬의 어떤 강윤성을 발굴하고 계시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확산되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전시 방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보이드 갤러리에서 대구 싶은 사람들이란 주제로 2022 대구 로컬 기업 16개사의 기업 소개와 제품 전시가 진행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여한 로컬 크리에이터들 이야기도 만나보시죠. 저는 대구에서 아동 한복을 판매 대여하고 있는 청아 대표 공보금입니다. 그럼 활동 과정에서 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일단은 먼저 1,500만 원이라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고 또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센터에서 다른 지역 내 창업가 분들이랑 네트워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간과 그리고 로컬로 유명한 제주 지역을 또 함께 방문을 해서 제주에 있는 로컬 참여 기업을 함께 탐방하는 것들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의 필요성을 좀 느끼시나요? 지역민들에게는 대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와 같은 창업 기업들에게는 지역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며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투자의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딴짓은 현재 대구 대봉동 건들바위 위에 있는 클리프 1912라는 문화복합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2년 후에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왜 대구를 브랜드로 선택했냐는 그런 질문을 듣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대구에서 사는 것, 그다음 대구에 있어도 서울보다 나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현장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다시 읽는 역사, 축구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봅니다. 정만진 작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응원 밤에 많이 하셨어요? 네. 밤에 잠 못 자고 저도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텐데 사람이 욕심은 자꾸 생겨요. 처음에는 16강만 가자 뭐 이랬는데 딱 16강 올라가니까 그래 8강 가지 뭐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참 예.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아, 축구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축구는 뭐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을 것 오래됐는데 같아요, 이제 그죠? 예. 기원전 뭐 6, 7세기 경에 그리스에서 오. 남성이 무릎에 이제 허벅지에 공을 얹어 가지고 네. 그걸 보통 그 공을 정지시키는 기술인데 그걸 트래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새겨진 벽화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때부터 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요. 네. 동양에서는 중국이 무슨 소리 우리가 제일 오래됐다 이러고 중국은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먼저야, 이런 2006년 얘기. 기원전 206년에 네. 축국을 했다. 축국 아니고 네. 축국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자가 공국자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축구와 뜻이 같죠. 네네네네. 그렇지만 중국이 한 축국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는 전파됐지만 다른 나라에는 전파가 안 돼서 그러니까 널리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 축구가 세계 축구의 기원이라는 건 조금 무리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대 축구로 본다면 현대 축구의 기원 그럼 일단 영국 먼저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축구가 이제 로마로 갔다가 로마가 또 영국한테 로마가 영국을 점령하잖아요. 네. 그때 또 이제 영국으로 전파가 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세계 축구의 기원으로 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현대 축구의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을 테고요. 옛날에는 이제 손도 썼고요. 아, 그래요? 네, 골문도 없었고 그랬겠죠? 상대 진영으로 가서 이제 골라인 넘어가면 골 득점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어머머머. 럭비하고 아, 비슷했는데 이게 네. 이제 1500년 정도 이어지다가 네. 이제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거의 뭐 14세기쯤 됐을 때 가야 이제 지금처럼 되는데 제대로 좀. 네, 이때는 이제 뭐 전쟁에서 이기면 기념으로 축구를 해가지고 기록상 그래요? 217년을 보면 영국 그 더비라는 곳에서 네. 로마군을 물리쳤다 해가 기념으로 큰 축구 시합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아, 11세기 들어오면은 또 그 당시에는 잠시 덴마크가 영국을 또 지배를 했어요. 네. 근데 영국 사람들이 덴마크를 몰아낸 기념으로 또 이겼다 축구 잔치를. 하면서 네. 큰 축구 대회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 이때는 좀 조금 이상한 것은 네. 이 공을 찬 게 아니고 덴마크 병사의 두개골을 공으로 찼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승전 기념이라서 패전한 뭐 이런 것, 오, 무섭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시작이 전쟁과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승전 이제 기념을 운동 이렇게. 경기니까 이제 경쟁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네. 또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싶은데 네네. 민간에서도 그 당시에는 영국에 축구할 때 패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도 흘리고 그런 뭐 무섭지 이유는 이제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경기 시간 제한이 없고
참가하는 선수 제한도 없고 하니까 대규모로 몰려가 양패를 나눠 가다 보니 네. 어느 한 군데 싸움 붙으면 이제 전체가 싸우는 아이고. 이 꼴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축구를 금지시키기도 하는데 또 백성들이 또 권력의 말을 안 듣는 경향도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계속 축구를 해가지고 1863년이 되면 영국 축구협회가 만들어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손은 사용하지 않고 골대가 만들어지는 등 럭비하고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네. 풋볼, 사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명어로 쓰죠. 이제 발로 사커라는 하는. 게 네. 이제 현대 축구를 상징하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월드컵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뭐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프로가 있어야 그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에 이제 제일 먼저 생기는데 1888년이에요. 네. 이때 클럽이 6개 있었고 그로부터 잠시 지나가지고 1904년이 되면 세계 축구협회 우리가 흔히 피파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생기고 이제 월드컵 제1회는 1930년에 개최가 되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 영국 같은 데서 안 했겠나 네네. 싶지만 사실은 우루과이에서 했어요. 왜요? 원래도 왜 우루과이하고 우리가 좀 네네네. 했잖아요. 이 우루과이하고 했는데 이 우루과이는 자기들의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1930년이요. 큰 행사를 하고 싶었잖아요. 우리도 왜 서울 올림픽 같은 거 이렇게 뭐 큰 거 하고 의미를 두고. 싶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우루과이는 그 당시에 또 지금 보면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1924년하고 28년에 연속 올림픽에서 우승해가지고 강국으로 이름을 떨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월드컵 하겠다고 말할 만한 이제 근거가 됐죠. 네네네. 그래서 하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 열린 거예요, 우루과이에서? 열렸죠. 열리니까 여러 유럽 국가들이 무슨 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못 간다 이래가지고 못 간다. 프랑스, 벨기에, 유고하고 로마니아만 참가하고 나머지 참가 하나도 안 하고 그 남미니까 그다음에 뭐니까. 예.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그 정도. 파라과이 이런 나라가 전부 다 13개국만 참가했기 때문에 참가만 하면 16강에 들었고 지역 예선이라고는 없었죠. 그랬군요. 예. 와, 그러면은 이 축구라는 게 또 월드컵이라는 게 시작부터 이렇게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뿌리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 축구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싸우고 팀별로 싸우는데 나라끼리 싸우는 일도 있어서 이 두 나라가 세계사에 망신적 기록을 남겼는데 1969년에 그 다음에가 이제 월드컵을 하는데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예선하다가 네.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진짜 전쟁이요? 네, 100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세계사에 보면 이것을 전쟁사에 등장을 하고 있고 이름도 축구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니 스포츠의 그러니까 두 전쟁이라니. 나라는 세계사에 창피한 기록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또 없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축구는 또 시작된 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삼국 사기에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들 아실 건데 김유신이 김춘추를 불러가 집에서 축구를 합니다. 하면서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을 밟아가 찢어지게 하고 그래놓고는 김유신이 자기 동생 문희를 김춘추 옷 끼워줘라 해요. 네네네. 그 일을 계기로 유부남인 김춘추가 문희와 또 연애를 해가지고 결국은 김춘추가 임금이 될 때는 또 황후가 문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희가 삼국을 통일하는 문무왕을 낳으니까 축구에서 삼국 통일이 됐다. 오. 그러면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고려 뭐 이렇게 쭉 조선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어지다가 이제 1904년이 되면 이른바 이제 서양 축구가 들어와서 1906년에 처음으로 축구 시합이 벌어지는데 이 축구 시합이 벌어지는 그 대한축구구락부라는 걸 이제 만든 사람이 현양운이라는 분이고요. 네. 현양운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누구냐 하면 대구가 낳은 소설가 현진건의 작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2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우리 축구도 발전을 하게 되고요. 축구 실력이 늘어가지고 1928년 몇 년 안 지나서 숭실학교가 전국 일본 전체 중등 축구대회를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 이게 막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축구협회를 탄압을 해가지고
조선축구협회가 없어졌다가 우리한테 그렇게 졌다면서요, 계속. 그렇죠. 일본이. 예. 그래서 1945년 이후에 다시 창설해가지고 48년에 피파에 가입하고 네. 프로축구는 아시다시피 1983년에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처음 간 건 언제였는데요? 월드컵은 1954년에 전쟁 직후에 했는데 전쟁하느라고 실력을 못 길렀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서독 같은 강국을 만나서 9대0, 7대2 이렇게 대패를 하죠. 네. 그렇지만 1986년, 1994년 이럴 때가 되면 실력이 일치월장해서 스페인과 비기고 이탈리아 독일한테도 한 골 차이로 지고 해서 상당한 실력을 길렀고 대단한 거예요. 2002년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4강으로 올라갔죠. 맞습니다. 예. 갑자기 또 막 2018년에는 이제 독일을 이겼어요. 맞아요. 독일을 손흥민 이긴 선수 아시아의 달려가던. 유일한 국가로 맞습니다. 우리 실력은 상당하다. 독일은 우리한테 지는 바람에 16강도 못 갔죠. 올라갔죠. 네, 그랬습니다. 네. 새삼스럽네요. 또 그렇게 돌아보니까. 참 전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월드컵 기간에 이렇게 뜨겁게 응원하고 축구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축구가 사랑받는 것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이건 학자들이 연구 대상은 아니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이 둥글다는 거죠. 공이 둥글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발로 하니까 이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말하자면 모른다. 축구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재미있는 거죠. 승패가 결정 실력대로만 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포르투갈하고 한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냐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자기 사람의 인생도 지금 약간 힘들지만 잘 될 거다 이런 생각 그런 기대감을 축구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게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축구는 달리기와 걷기에 거의 버금갈 만큼 매우 단순해요. 공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꼭 11대 11이 아니라 뭐 3대 3으로 해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예. 운동장도 단순해. 어디서든 하면 꼭 되니까. 정해진 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계속 뛰기 때문에 다른 운동에 다이어트. 비해서 네. 살 빼는 데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는 뚱뚱해도 맞아요. 축구 선수는 뚱뚱한 사람이 없잖아요. 90분을 계속 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규칙 단순, 운동장이 단순, 아주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예? 돈도 안 들어. 네. 그리고 살도 빠지고요. 또 재미도 있고 맞습니다. 한 골 넣으면 대단한 이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요즘 말로 시간 순삭입니다. 90분 그래서, 돌아보면 전반전 지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빈부격차 인종과 관계없이 다 축구를 좋아한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축구는 또 사람을 잘 안 속이기 때문에 정직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야구는 많이 속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안 한다 이 말이 또 있거든요. 진짜요? 예. 그런 썰도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축구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만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인 문화 오늘은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2월이고 올해는 진짜 올해 처음 시작하고 한 중반쯤 지나면서부터 이 문화 공연 예술계가 막 아주 막 다시 그리고 다시. 송년 분위기도 더 막 그렇게 되죠? 네. 진짜 송년이 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또 확실히 드는데요. 네. 연말연시 위로와 연대가 필요한 때에 맞춰서 공연들이 되게 풍성해졌습니다. 네. 달서 아트센터 송년음악회로 2022 아모르 콘서트가 바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네.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는 12월 14일 7시 30분에 조수미 인 러브라는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서구문화회관에서는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요즘 핫한 그런 음악 그룹이죠. 국악밴드 악단 광칠의 신명나는 무대가 좋으네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즐겁고 유익한 송년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딱
깔아주시는 걸 보니까 12월에 음악을 준비하셨나 봐요 오늘. 네. 네. 자, 12월 하면은 누구나 듣지 않고는 크리스마스. 지나갈 수 없는 네. 음악이죠. 네. 아마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12월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캐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무 느낌 없는데 어디 가다 캐롤 한 곡만 딱 들으면 12월이네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캐롤이 오래됐어요? 나온지? 용어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최초에 원래 캐롤이라는 용어가 시작된 것은 13세기. 네, 천년도 훨씬 지났죠. 그렇네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지역 모국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쓰여진 대중적인 크리스마스 노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기 영국에서 영어로 된 캐럴 노래집이 나온 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요? 네. 이후 16세기 말 로마 교회에서 직접 라틴어 가사의 캐럴과 그리고 각 나라의 그 모국어로 되어 있는 캐럴이 섞여져 있는 캐럴집이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보면 캐럴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 유럽 교회에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세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라틴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면서 미사 즉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모든 노래가 성서와 마찬가지로 라틴어 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신자들이 가사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과 같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내용들은 뭐 전에서 들을 수 있겠지만 직접 가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직접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좀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영국의 켈트족들은 특히 크리스마스 명절을 맞이하면서 라틴어 가사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만든 그들이 직접 새로 쓴 영어 가사의 캐럴을 만들어서 부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유럽에서도 그렇게 라틴어로 했지만 나라마다는 뭘 좀 자기들 말로 그죠? 그렇죠.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 어려워서 어떻게 그걸 라틴어로 했겠냐고. 그러니까 엄숙한 어떤 이런 교회 분위기 이런 거하고는 캐럴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캐럴이라는 장르는 엄격했던 중세 카톨릭 교회 안에서 성직자나 성가대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민중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노래한 종교적 자유라는 부분에서 놀라운 현상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 캐럴이라는 용어 안에는 원래 반복되는 춤과 함께 불려지는 즐거운 노래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캐럴이요?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짜 이 신자들의 마음에서 나온 노래가 바로 캐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거의 모든 대중 가요를 캐럴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서 기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의 캐럴이 다 다른 수 있는 다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네. 오래된 캐럴들을 잘 들어보시면 그 노래가 프랑스 전통 캐럴인지 독일 전통 캐럴인지 영국 전통 캐럴인지 사실 살짝은 좀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는 다 섞어서 부르지만 그 가사 안에 각 나라의 기후나 환경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세를 살았던 그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직접 만들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서를 바탕으로 한 모두가 따라야 하는 종교적 삶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신앙적 고백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럽이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영국 북부 산간 지역에 살던 켈트족과 평야 지역인 프랑스의 갈리아족 그리고 습하고 차가운 숲이 많은 독일 게르만족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 캐럴의 느낌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캐럴을 만날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러면 뭐 예를 들면은 좀 너무 크게 그 바흐의 오라토리오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런 어떤 그 쉽게 부르는 그 캐럴의 역사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됐군요. 지금은 대중적인 그런 캐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불려지다 보니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표적인 캐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게 네. 캐롤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너무 많이 아시는 곡들인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캐럴은 바로 본 윌리엄스의 환상곡 테마에서도 사용이 된 그린 슬리브스, 푸른 옷소매라는 네, 아주 애잔한 선율이 굉장히 스코틀랜드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네. 크리스마스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목동 소년이 이 푸른 옷소매로 눈물을 훔친다는 내용의 캐럴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영국적이죠. 그렇네요. 네. 프랑스는요? 네, 프랑스 캐럴은 찬송가 집에도 있죠.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제목으로 불려지는 노래인데 네네네. 노래 중간에 이 중세 기독교 전통이 드러나는 글로리아 인 엑첼시스 데오라는 라틴어 구절이 보컬리즈로 유명한, 나오는 그렇죠. 그런 노래입니다. 네, 독일은요, 그럼? 독일 캐롤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딱 독일 느낌이 납니다. 비엔나 소년 합창단이 내한 공연할 때마다 부르는 레파토리이기도 하죠. 소나무야, 소나무야. 네, 오 탄덴바움, 탄덴바움이 바로 독일 캐럴입니다. 고요한 밤, 네. 거룩한 밤, 그건요, 그럼? 네. 자, 이 노래는 역시 독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19세기에 2011년에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정한 이 곡이죠. 네.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인근 교회 신부였던 조제프 모어가 성탄절을 앞두고 오르간이 고장나자 자신이 쓴 시에다 그 오르가니스트였던 그루버에게 작곡을 맡겨서 부른 곡이 최초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많은데 그 저들 밖에 그렇죠. 이 영국 캐럴인데요. 영국 캐럴이에요? 네, 이 노래는 원래는 코널 지방의 민요에 가사를 담아서 캐럴로 이렇게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징글벨 징글벨 그건요? 네, 19세기 누르면 나오는 그렇죠. 네, 선생님 징글벨은 미국의 그 캐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만들어진 곡인데 곡 분위기가 굉장히 성탄에 신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근데 이게 있죠.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렇죠. 홀리 나잇 하는 그거는 그럼 어디 프랑스 캐럴입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경고남을 아직 많이 담고 있는 프랑스 캐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그 대중음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크리스마스에 따로 왜 앨범을 내고 왜 크리스마스 음악을 예전 것도 담고 새로운 곡들도 막 만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20세기 후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2000년대 전후로는 개그맨들이 크리스마스에 재미있는 캐롤 음반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오늘날 미국 팝계는 여전히 크리스마스의 특별 캐럴 음반들을 만들어서 발매하고 있습니다. 1994년 발표된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건 너뿐이야라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불려진 캐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과 함께 아마 세계 양대 캐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하고요. 우리 조영애 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머라이어 캐리 노래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호선언로 위로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불미골 내거리에서 용산 지하차도 방향, 불미골 내거리 지나자마자 2차로에서 맨홀 뚜껑 열고 공사 중입니다. 달구발대로는 신당 내거리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서행하고 있고 성서 내거리 지나면 반월당까지 어려움 없이 지납니다. 신천대로는 신천교에서 침산교까지 양방향 지체되고요. 달서로 구 대형학원 내거리에서 방곡의 내거리 방향, 3차로에서 크레인 동원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고 반대 대구 방향 달성 12.6km 지점에서 13.6km 지점 갓길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오늘 배부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정시 입시를 시작합니다. 정시 원서 접수 29일부터고 지역 입시학원의 지원 전략 설명회가 12일, 대구시 교육청은 23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인생에서 보면 뭐 지금 이런 얘기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입시는 진짜 그냥 점 하나 같은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지금 온통 가능성으로 뭉친 나이잖아요. 모두 최선의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